자,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인데, 이 방화와 실화의 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법조문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 밑에 구성요건 체계도를 그려놨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방화 실화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거나 불을 놓아가지고 건물 또는 물건을 태우거나 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것을 내용하는 범죄다. 즉, 이 방화와 실화죄는 고의로 불을 내는 방화죄, 그다음에 실수로 불을 내는 실화죄, 그다음에 불을 낸 건 아니지만 불을 낸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준방화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준방화죄에 대해서 또 과실로 준방화죄 행위들을 하게 되는 어, 준실화죄가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자, 방화죄의 보호법이 관련돼 가지고는 그 이중적 성격설이 현재 통설과 판례예요. 저 이중적 성격설이 통설 판례라는 의미는 뭐냐?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안전이라고 하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이 주된 보호법이고, 부차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재산권이라고 하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 생명과 재산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 하는 것이 부차적 보호법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중적 성격,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방화죄와 실화죄의 보호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성격이라고 하면서도 주로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을 놓아가지고 독립적으로 연수하기 시작하면 그냥 방화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방화죄 기수 부분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럼 보호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보호의 정도를 나눠가지고 현주 건조물 방화죄, 공용 건조물 방화죄, 네,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이런 경우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 아니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 폭발성 물건 파열죄 이런 것들은 구체적 위헌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되는데, 구성요건 체계를 보면은 이 구성요건 체계 자체에서 자, 기본적인 범죄는 이 일반 물건 방화죄입니다. 자, 일반 물건 방화죄에 대해서 자, 일반 물건들을 방화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기본 범죄고, 이에 대해서 물건이 아니라 건조물, 즉 건물 등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건 내서 건조물인 경우, 일반 건조물인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그 건조물이 공용이나 아니면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이다. 그럼 공용 건조물 등을 인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하고, 그 건조물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고 있다. 그런 현주 건조물인 경우엔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 셋은 뭐냐? 얘네들 셋은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추상적 위헌범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미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미수를 처벌을 해요. 자, 이 밑에 있는 일반 물건 방화죄라든가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 방화죄, 그다음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자, 요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체적 위헌범으로 불을 지르더라도 구체적 위헌범이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구체적 위헌범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는 또 미수처벌 규정은 없다. 요것이 특징이니까 추상적 위헌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수처벌 규정이 있고, 구체적 위헌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수처벌 규정이 없는 형태로 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64조 1항이 현주 건조물 방화인데, 현주 건조물에 불을 내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즉 결과적 가중범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를 처벌하고 있다. 요 표시가 이제 결과적 가중범의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건 가중, 밑으로 가는 건 감경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결과적 가중범이다. 근데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는 우리가 이제 이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이외에 고의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연소죄도 우리가 이거 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위 무슨 치사자로 돼 있는 경우만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라 우리가 중상해죄도 결과적 가중범위였듯이 이렇게 연소죄도 이것이 결과적 가중범위인데 왜 연소죄가 결과적 가중범위냐? 여기 보는 것처럼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 자, 일반 물건에다가 불을 내 가지고 이것이 다른 데로 번져가 가지고 이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에 대해서 방화를 했는데 다른 건조물에 불이 붙었다. 아니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에다 방화를 했는데 다른 물건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옮겨간 경우에 불이 확대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한 결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소죄도 결과적 가중범위다. 그렇기 화살표가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다 결과적 가중범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방화죄가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고의로 불을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불을 내는 이 실화죄도 처벌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화죄와 관련돼 가지고 170조가 있는데 170조는 여기에 보면 1항과 2항을 처벌합니다. 자, 1항과 2항이 처벌하는데 1항과 2항을 처벌할 때 여기 보는 것처럼 1항은 요 세 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과실로 처벌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요 밑에 세 개 관련돼 가지고는 2항에서 처벌한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형법 총칙할 때 확장 해석이냐 아니냐, 유추 해석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 과수원 실화 사건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요렇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 과실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라든가 중과실로 인해 불을 내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준방화죄가 있는데 준방화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을 낸 건 아니에요. 근데 불을 낸 건 아니지만 불을 낸 것과 같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가지고 방화에 준해서 처벌하겠다. 그래가지고 준방해죄라고 하는데 이 진화방해죄가 진화방해죄가 기본 구성요건이고 이것과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폭발성 물건 파열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폭발물 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은 아닐지라도 폭발성 물건 파열죄에서 말하는 폭발성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고속터미널 그 사물함에 보관한 폭발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있고 그다음에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가스 전기 등 공급 방해죄 이런 것들이 준방화죄 형태로 우리 지금 법조문에 들어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그다음에 이 준방화죄는 전부 다 고의범인데 이 준방화 관련돼 가지고 결국 과실로 준방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실화죄를 가지고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켰다. 그런 경우에 처벌하고 업무상 과실이라든가 중과실로 파열하는 경우엔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수범 처벌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점 164조 1항 즉 현주건조물 방화죄 165조 공용건조물 방화죄 그다음에 166조 1항 자 166조 1항은 뭐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166조의 1항은 보면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예요. 근데 일반 건조물이라 할지라도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대해서만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예비 음모를 다 처벌한다 이렇게 똑같이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타인 물건을 간주하는 규정이 176조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반 물건이든 일반 건조물이든 타인 소유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감경처벌을 해요. 자 근데 이제 타인 물건 간주 규정이라는 게 뭐냐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든가 자기 소유의 건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 소유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 규정을 176조에 두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방화죄 관련된 기본적인 구성요건 체계들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범죄로 나오는 것이 현주 건조물 등에 방화하는 경우요. 여기 보는 것처럼 불을 놓아 불을 놓는다는 게 방화한다는 거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게 법조문이 개정되면서 한글화되면서 불태운 자를 할 때 이 불태운의 의미가 과거에는 여기를 소회라 그랬어요. 자, 소회를 하기 때문에 불을 내 가지고 훼손시켜야 된다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그냥 불태운다는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해석에 차이가 생긴다.
근데 뭐 해석의 차이는 없다 보는 견해도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훼손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법조문은 이렇게 바뀌었다. 자, 미수범 당연히 현주건조물 방아채 처벌하고 예비의무 처벌합니다. 자, 당연히 여기는 이제 추상적 위헌범이죠. 구체적 위험이 안 나타나는 추상적 위헌범이고 당연히 불 태웠다고 하기 때문에 불 태워 가지고 물건을 불 태우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수범 처벌하기 때문에 이건 결과범으로 본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성 요건에 보면 객체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자,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 채굴 시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관련돼 가지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수거로 사용해서 최소한 기와 침식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현존하는 경우에도 현존 건조물 방아죄가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법조문 보시면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조물이 뭐냐? 이때 건조물은 자, 여러분 건조물은 쉽게 생각하면 건물이라 보면 돼요.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자 여기서 건조물은 반드시 뭐다?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거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기거 침식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건조물이. 자 근데 이제 요 사안에서는 뭐냐? 요 사안에서는 자 폐가인데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된 건물. 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조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건데 최소한 건조물이 되려면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거용이 아니라도 최소한 사람이 기거 침식에 기거 추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되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철거 대상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167조의 물건에 해당할 뿐이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피고인이 폐가 내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냈어요. 불을 태워가지고 불길이 번져가지고 폐가 주변에 수목 네다섯 구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보겠지만 방화죄의 기수가 되려면 어떡하냐? 방화죄의 기수가 되려면 독립연소를 해야 돼요. 자, 건조물에서 독자적으로 불이 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독립연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벽을 일부 그리게 하는 정도에 끝났다. 폐가의 벽을 일부 정도 그렸다. 그럼 독립연소가 안 됐다는 건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방아쇠의 미수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방아쇠의 미수인데 지금 이 건조물이 뭐라 그랬어요? 건조물이 건조물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라 했잖아요. 그럼 167조에서 말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 위헌범이고 그다음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 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구성요건 체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결국 이 객체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행위는 불을 놓는다는 겁니다. 자, 불을 놓아가지고 불을 놓는 게 방화고 목적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해라는 의미였다가 지금은 한글로 순화돼가지고 목적물을 태우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방화해가지고 태운다고 하는 것인데 자, 불을 놓는다는 의미는 방화한다는 의미고 이거는 결국 뭐냐? 화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목적물을 태우기 위한 원인을 주는 제공행위입니다. 방법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불을 놓거나 아니면 불을 꺼야 될 사람이 끄지 않거나 아니면 직접 점화하거나 아니면 매개물을 이용해 가지고 점화하는 경우 좀 이 전부 다 방화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건 이런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대한 발화 또는 점화가 있는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집을 태운다. 그럼 집에다가 불을 놓으면은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에다가 불을 내기 위해서 어떤 뭐 목적물에 불을 내기 위해서 매개물에다가 불을 붙였다. 그럼 그때 바로 실행 착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은 실행의 착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독립해서 연소했느냐? 연소 못했다면 그냥 미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고인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휘발유를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하고 그다음에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꽃을 일으켰어요. 라이터를 켜는 자체가 매개물에 발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 방화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 미수범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이 방화죄에서 중요한 건 실행의 착수 시기 자체가 발화를 한 경우에 원인 제공 행위를 한 경우에 실행 착수가 있는데 기수 시기는 언제냐? 기수 시기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학설들이 대립을 해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독립연소설, 중요 부분 연소 개시설, 일부 손괴설, 효용상실설, 이문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 판례는 뭔가 명확하게 독립연소설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이 독자적으로 불이 방화의 매개물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 라이터를 떠나서 목적물에 옮겨 붙어 가지고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냥 기수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물건을 태우는데 물건에서 독자적으로 불이 타들어간다. 아니면 건조물에서 독자적으로 불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기술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방화죄 보호법에 관련돼 가지고 공공위험죄의 성격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뒷부분에 부처적 보호법인 개인의 생명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법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과거의 견해들은 이 독립연소설을 비판하면서 독립해서 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목적물에 독립해서 연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중요 부분에서 연소가 돼야 된다. 목적물에. 아니면 중요 부분을 넘어서 손괴에 있어서 손괴 정도로 일부가 손괴돼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손괴를 넘어가지고 중요 부분이 소실되어 그 본래 효용을 상실한 때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쭉 제기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문설 입장에서는 뭐 추상적 위헌범은 독립연설이고 주체적 위헌범은 중요부분 연설 개시설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견해가 대립했던 부분이 왜 있냐? 우리가 아까 과거의 법조문에는 소회라 그랬어요. 자, 물건을 태워가지고 훼손해야 된다. 라고 훼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기수가 되는데 독립연소설은 이 소회라고 하는 부분에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훼손이라는 부분들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뭐 일부 손괴설 정도, 훼손이라고 하는 일부 손괴설 정도로 주장하는 견해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제는 뭐요? 법조문이 한글화되면서 소회라고 안 하고 그냥 불을 놓아 가지고 태운다고 했기 때문에 태운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독립연소설인 판례 입장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제 지도 교수님들은 뭐 일부 손괴설을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바뀐 법조문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오히려 지금 독립연설이 좀 더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밑에 법조문을 보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 거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형법 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뭐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제 이미 현주건조물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르면 동제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판례 관련돼 가지고 요 판결로지 가번 관련된 부분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기수 시기는 독립연소에 이르면은 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요것도 이제 다른 죄수와의 관계, 다른 범죄와 관계가 중요한데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자, 불을 놓은 집에서 불을 지르니까 그 집에 있던 피해자들이 빠져나오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가지고 소사케 했다. 행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상상의 경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방화 행위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방화 행위, 집에다 불을 지르려는 행위와 살인 행위는 뭐다? 살인 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위에 의해서 별개의 범위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 법률 관계 이
다른 범죄와의 관계들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을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죽일 의사로 불을 질렀다. 그럼 현주건조물은 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냐? 이미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을 질러서 독립해 타겟 들어갔다는 겁니다. 현주건조물이. 그러면 그거는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고 그 현주건조물에서 뛰어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못 나오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그거는 살인의 고의란 것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라고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거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운다는 점에 고의가 있어야 되므로 목적물이 주거에 사용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 그럼 형법 15조 1항에서 중죄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한다. 뭐 차고 문제 관련된 고등도의 내용 보면 될 것 같고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위법성 조각은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현주 건조물에 주거하는 모든 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현주 건조물에서 현주라고 하는 부분이 현존한다는 부분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된다. 그다음에 현주 건조물 소유자이면서 현 거주자의 동의를 받고 방화한 경우에 결국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구성 요건이 변경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방화죄 관련돼 가지고는 죄수와 다른 범죄의 관계를 보면은 자,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건조물을 태운 때도 한 개의 방화죄만 성립해요. 왜? 이거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 개 태우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하나밖에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 개의 방화죄가 성립하고 다른 범죄의 관계 타지와의 관계 중에서 이제 요 8.2도 2341 참조하라는 게 바로 요걸 참조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아예 불을 지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실체적 경험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련돼가지고 요 판례는 다른 판례예요. 98년도 판례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자, 강취한 다음에 살해할 목적으로 현정원조물에 방화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 자,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강도살인이 성립하는 거죠.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람을 사망케 했다. 근데 사망에 대해 고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 시사죄가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함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가 성립할 때 두 개의 죄수 문제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강도 살인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죠. 그다음에 이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같은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이다. 그러므로 얘가 더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형법 총칙 시간에 배웠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관련된 부분에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자 164조 2항은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에서 배웠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대표적인 조문이다. 그러므로 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그러는데 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의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없어져서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통설 판례가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당연히 인정하고 대표적인 게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죄 치사죄 그다음에 이제 어 특수공무방 특수공무방해 치상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총칙상에 나와 있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은 뭐야?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이 기본 범죄가 있어야 되고 중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범죄는 현중원물 등의 방화를 한 경우예요. 그다음에 중한 결과는 사람이 사방하거나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고 기본 범죄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164조 2항의 법조문을 잘 봐보세요. 1항의 죄를 지어라 그랬어요. 1항의 죄를 지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결국 현조건조물 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범죄, 현종원정을 방화죄가 미수인 경우는 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조 건조물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 자,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현조 건조물에 불을 질렀는데 독립면허는 못한 상태에서 어떤 연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자, 그럼 현조 건조물 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현조건조물 방화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현조건조물 방화죄에 대해서 현조건조물 방화 미수,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독자적으로 성립하고 두 개는 실체역경합으로 보든지 상경으로 보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는 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의외로 학생들이 잘 놓쳐요. 실제로 모의 시험에 한번 살해형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놓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64조 2항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죄에서는 특히 기본범죄는 기수인 경우만 포함한다. 미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부분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나오는 부분과 다르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범죄가 기수이든 미수이든 다 포함시키는 데 반해 가지고 요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종원조물 방화치사죄 관련돼 가지고 뭐 밑에 판례를 보면은 결국 이거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불을 냈어요. 불을 내 가지고 그걸 꺼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화재가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를 소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자, 불을 꺼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유용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 현종원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되는데 법률상 불을 꺼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결과적 가정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의 죄수 문제 요 강의안은 지금 제 총칙상에 있는 강의안이 그대로 여기로 옮겨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떡하냐. 자, 중한 결과에 대한 별도의 고의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내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화를 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현종원종을 방화 치사죄 이외에 살인죄도 성립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상의 경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그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립을 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상상의 경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판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법원은 어떻게 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양자의 관계, 즉 고의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어떤 그 법정형을 비교해 가지고 고의범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보다 법정형이 작거나 같다. 그럴 때는 법조경험으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봐요. 자, 근데 고의범형이 이렇게 크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그럴 때는 상상력 경합을 인정한다. 요거는 총칙상에서 배웠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대표적인 예들을 갖다 드러났기 때문에 요 대표적인 예들만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잘 확인을 안 하려면 이건 이렇게 됐는데 는자가 어디 붙는지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는자는 어디 붙어요? 여기 붙는 겁니다. 법조 경험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범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큰 경우에만 상상적 경합이고 나머지는 법조 경합으로 된다. 작년에 2022년에 2년도에 모의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의외로 당연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고의범이 큰 경우만 상경이고 나머지는 다 법조 경합으로 흡수해 버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두면 될 것 같고 밑에 판례를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요 표준 판례는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의 기본범죄의 죄수 관계를 설명한 거죠.
죄수 관계를 내 가지고 같은 무거운 경우만 상경이고 나머지는 법조 경합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강도살인죄 이건 사형 무기잖아요.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 사형 무기 7년 이상. 얘가 당연히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밑에 판례, 표준 판례 이거 96년도 판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96년도 판례가 작년인지 모의시험에 나왔던 판례인데 이건 뭐냐면은 자,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의 방화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을 방화치사죄로 의뢰한다.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살인죄하고 그다음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자, 치사죄가 성립하는데 얘는 사형 무기 7년 이상. 얘는 뭐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야. 그럼 얘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아까 봤지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로만 의뢰한다. 즉 법조 경험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로만 의뢰한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밑에 보면 존속살인죄. 이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관련된 관계는 상상의 경합을 처리한다 했어요. 근데 이게 96년도 4월 26일에 선고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원래 95년도 12월 27일인가 개정을 해가지고 97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된 법률에 의하면 존속살인죄가 과거에 어떻게 했냐? 존속살인죄가 과거에는 사형 무기만 있었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뭐요? 얘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할 당시에는 당연히 존속살인죄가 사형 무기 때문에 얘가 형벌이 무거웠죠. 무거웠기 때문에 뭘로 처리한 거다? 무거웠기 때문에 상상력 경합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관련돼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추가가 됐죠. 여기 추가가 된 게 95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97년도부터 시행된 지금 현행 법에 의하면 존속살인죄 사형 무기 이외에 7년 이상이라고 하는 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벌과 이 형벌은 뭐냐? 존속살인죄 형벌과 현종원 방아치사죄 형벌은 같다는 겁니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기 때문에 같으면 이제는 현종원종을 방아치사죄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견해 대립에 의하면 몇 가지 견해들을 보면은 존속살인죄가 기본적으로 부가형이 있기 때문에 존속살인죄가 더 무거운 것으로 무거운 형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상의 경합이다. 뭐 이렇게 처리하자는 견해도 있고 그냥 이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만 성립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바뀐 과정 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뀐 요 내용 부분이 작년에 모의시험 2002년도 모의시험에 나왔었고 학생들이 이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봤는데 본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뭐 이런 과정 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기본범죄의 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현주건조물 방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가 바로 이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이제. 자 이제 건조물인데 건조물이 뭐요? 건조물이 공용 건조물 여기서 보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인 경우에 그 경우엔 가중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일반 건조물인 경우 현주 건조물도 아니고 일반 공용 건조물도 아닌 경우 그 경우에 그 경우도 이렇게 164조와 165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이 경우는 2년 이하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혹시 미수범이라든가 예비범을 처벌하고 타인 권리의 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 여기 보면은 166조 1항은 뭐예요? 1항은 기본적으로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입니다. 근데 2항은 자기 소유인 1항의 물건. 즉 자기 소유인 일반 건조물에다가 불을 낸 경우엔 감경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을 받거나 타인 권리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는 본장의 규정에서 타인 물건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76조에 간주 규정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물건 방아죄 관련돼 가지고 일반 물건 방아죄가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일반 물건 방아죄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여기 보면 일반 물건 방아죄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기 자 잠시 여기 보면 166조 2항 여기도 보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그다음에 167조 1항도 보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 167조 2항도 자기 소유인 경우 똑같이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뭐다? 구체적 위헌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1항은 추상적 위헌범이지만 2항은 구체적 위헌범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보면 될 거고, 역시 이것도 167조도 구체적 위헌범이면서 미소문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런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일반 물건 방아죄와 관련돼 가지고, 자, 그러면 무주물에다가 주인이 없는 무주물을 태운 경우에 그러면 일반 물건 방아죄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로 봐야 되냐? 뭐 그렇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민법 252조의 법리다. 그러므로 무주물에 방어하는 행위는 여기 보는 것처럼 주인이 없는 무주물에다가 방어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자, 주인이 없는 물건에다 불을 질러. 그러면 그 주인이 없는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유하여 만약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167조 2항을 적용하여 처벌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주물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공공의 위험이 발생 안 한 경우는 뭐냐? 만약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이 일반 물건 방아죄로 처벌할 수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무죄라는 겁니다. 미소범 적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의 불을 놓아 소유한 사안에서 어떻게 했냐? 이런 사안에서 어,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167조 2항에서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다가 불을 붙인 후 불상에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온갖 불이 옮아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했다면 그때는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한다. 만약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일반 물건 방아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냥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공공의 위험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주물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요? 무주물이 아니라 타인 물건이었다. 자, 타인 물건인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공공의 위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아죄에 대해서 문제지만 타인 소유 물건을 갖다가 손괴했기 때문에 손괴죄는 처벌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손괴죄와 방아죄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즉, 뭐 제가 이제 맨날 예를 드는 것이 자 추수가 끝나 허벌판 이게 벌판이야. 여기에 경운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경운기가 있는데 이게 타인 소유야. 타인 소유의 경운기에다가 불을 질러요. 지금 타인 소유 일반 물건에다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질러 가지고 추수가 끝난 허 벌판에 있는 경운기만 태우면 이게 공공의 위험이 발생을 해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할 수 있냐? 방아죄는 성립하지 않아 공공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타인 물건을 손괴하기 때문에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운기가 아니라 타인의 오토바이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에다 불을 질렀다. 그럼 손괴죄가 성립하는 거 이외에 아파트 주차장에다 불을 지르면 불이 공공의 위험이 발생을 하죠.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에 불을 붙였는데 타인 오토바이에다가 불을 놓아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옆에 자동차까지로 번져갔다. 그럼 그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이런 연소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죄를 보면은 자기 소유 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어가 확대되어 타인 소유물에 연수한 경우, 타인 소유 자기 물건에 한 경우 이제 자기 물건을 해가지고 타인 소유물에 연수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뭐 그런 의미로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고 구체적 위헌범이다. 그런 의미를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방해죄가 있는데 진화방해죄는 여기 보는 것처럼 화재에 있어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객체는 진화용의 시설 물건은 은닉,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뭘 한 거냐? 진화를 방해해야 돼요.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다. 즉 방화행위는 없으나 화재 시 진화 방해가 방화에 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준방해죄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화재에 있어서 은닉, 손괴, 기타 방법 진화를 방해한 때다.
화재에 있어서라고 화재 상황에서 이런 걸 가지고 진화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진화 방해죄가 있다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다음부터는 그냥 쭉 법조문만 한 번씩 읽어보면 됩니다. 폭발성 물건 아까 우리가 봤듯이 폭발성 물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랬죠. 근데 폭발물 사용죄는 뭐예요? 자, 이 폭발물 사용죄는 사용 아까 봤듯이 무기 7년 이상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폭발물 사용자 성립하지 않을지라도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죽게 한 경우에 치사상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3조 177 172조의 2 가스나 전기 등을 방류해 가지고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역시 이제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한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를 가스 등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에 처벌한다. 이런 법조문이 쭉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조문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방화 관련된 예비업무죄를 처벌하는데 예비업무죄 관련된 것들을 쭉 처벌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화죄 관련돼 가지고 실화죄는 자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실화죄는 170조에 과실로 인해서 불을 내는 경우에 처벌을 해요. 근데 170조 1항과 2항이 다르죠. 170조 1항은 뭐요? 164조. 즉 현주 건조물. 165조 공용 건조물. 자, 예, 기재한 물건, 건조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건, 그다음에 타인 소유인 166조에 기재한 물건. 자, 여기 타인 소유인 166조에 기재한 물건은 뭐냐? 일반 건조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로 이제 불을 낸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실로 자기 소유인 166조의 물건. 자, 자기 소유인 166조의 물건이라는 건 166조 이항이라는 얘기죠. 즉 여기 보는 것처럼 자기 소유인 166조의 물건은 즉 166조 이항을 말하는 거다. 또는 여기 보는 것처럼 117조에 기재한 물건. 일대 이제 이것 관련돼 가지고 이 자기 소유란 말이 166조하고 167조를 기재하기 때문에 167조도 167조 이항만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 하냐? 대법원은 이거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은 117조 1항에 의한 것이든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든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은 다 포함시키는 거다. 그런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요것들만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판례 94년도 판례가 있는데 여기 보듯이 이제 판례가 160 110조 이항에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면 자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 이게 뭐야? 166조 이항이죠. 그다음에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167조에 기재한 물건 즉 167조 1항 2항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미 죄형법정주의를 할 때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가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실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업무상이나 중실화로 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겠죠.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업무상 실화죄에서의 업무에는 뭐다?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거. 이것도 당연하고 화재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 그 경우도 우리가 업무자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소에 어떤 저걸 다루는 사람이다. 주유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럼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주유기를 다루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유소에서 기본적으로 사장 같은 경우 주유기를 직접 다루지 않겠죠. 하더라도 업무자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업무상 실화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접 취급하는 것 이외에 방지 의무가 지워진 경우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중실화죄 있는데 중실화죄 같은 경우는 자 피고인이 약 2.5평 넓이의 주방에 설치된 간이 온돌용 새마을 보일러에 연탄을 갈아 넣음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됨으로써 그 열이 전도 복사되어 주변의 가연 접촉물에 인하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보일러로부터 5 내지 10cm의 거리에 한시 가연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 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중실화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도 주의를 안 했다. 근데 이제 밑에 판례는 이건 뭐냐? 이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판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준 판례만 읽어보면 마치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뭐요?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판례는 교재에 따라 가지고 잘못 나온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요 판례 내용만 보면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는 뭐냐? 이 피고인한테는 이런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펀지요, 솜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 현장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 스펀지요, 솜 등을 쌓아두는 방법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스펀지요나 솜 등이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스펀지와 솜 등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중대한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피고인은 뭐다? 피고인은 이렇게 판단되어야 되는데 피고인은 판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피고인에게는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혹시라도 보면은 이거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요것들을 잘 체크해 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89년도 판례를 보면은 89년도 판례도 여기 보면 어 호텔 오락실 경영자가 자 전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오락실 경영자로서는 시공자가 조인터 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장에 바짝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 담당자가 전기공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전기 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 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해서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당연히 호텔 오락실 경영자가 뭐 전기에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시설 설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에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그래 가지고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과실로 준방화죄 관련된 폭발성 물건 등을 파열시킨 경우에 처벌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런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지 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보다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실과 가스 폭발 사고 사이에 이 인과관계가 있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통 이사를 가게 되면은 가스를 제거하고 가스레인지를 띄고 붙이고 하는 건 그 동네에 있는 가스 회사에서 와서 해줘야 되죠. 자기가 하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사를 할 때 그 이사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 이사 업체에서 할 때 최소한 뭐다? 이렇게 유입 가스가 새지 않을 정도의 가스가 새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갔다가 폭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실로 인한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화죄 관련된 거 봤고, 자, 일수와 수리에 관련된 죄는 기본적으로 일수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되겠죠. 자, 일수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해를 일으켜, 즉 수해를 일으켜가지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내용하는 범죄다. 그다음에 이제 수리의 죄는 수리권이라고 하는 어떤 관습권에 의해서 발생한 수리권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하는 범죄다. 이건 뭐 공공위험 범죄는 아니지만
뭐 일수제에 포함시켜서 지금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구성 요건 보면은 자, 일반 건조물 등을 일수했다. 건물에다가 수해를 일으켰다. 근데 그것이 공용 건조물이거나 현주 건조물인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현주 건조물 등의 일수를 수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과실 일수죄 있고 준 방화죄처럼 방수 방해죄, 즉 진화 방해죄, 방수 방해죄가 있고 이 수리 방해죄가 독자적 요건을 하나 들어오는데 이거는 공공의 위험죄와 관련된 것들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일수라고 하는 건 여기 보는 것처럼 물을 넘겨가지고 방아쇠는 불을 놓아하잖아요. 이건 물을 넘겨가지고 주거에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이런 것들을 한 경우에 처벌한다. 현존 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위다. 근데 이게 법정형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자,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뭐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의 경중을 보면은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맞습니다. 그러나 치사죄는 뭐다? 이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에 해당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각 법조문인데 공용 건조물 일수, 일반 건조물 일수, 뭐 일수 예비 업무, 방수 방해죄가 있고, 자 마지막에 이제 수리 방해죄 하나만 보면 되겠는데 수리 방해죄는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수죄와 성격이 다르고 수리권이라고 하는 관습권을 직접적으로 보호법위로 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그 형법상에서 관습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관습법을 근거로 범죄를 규정하거나 처벌을 하면 되지만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 수리방해죄에서 말하는 이 수리권이 결국 보충적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림인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하게 본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 방해죄로 구성한다. 뭐 표준 판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수리라고 하는 거는 물을 끌어오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처럼 수리라고 하는 건 물을 끌어오는 권리인데, 그러면 여기 뭐처럼 원천 내지 자원으로부터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날 물을 배수로로 통하여 내려보게 하는 거. 그거는 수리에 해당하느냐? 그건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이 경우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방해죄라는 건 물을, 그러니까 물을 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뭐 폐수를 내려보내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리방해죄에서 말하는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